왜,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전화질이야? 어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진짜 괜찮은 사업권 있는 거, 아버지가 더도 말고 3억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3억이 어딨어? 그리고 그 돈 다 주고 나면 내 애비는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제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변통만 해주시면 수익 나고 바로 돌려드린다니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집을 팔아서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었고 수중에 돈이 없어서 몸이 불편한 아내와 폐지를 줍다가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만이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영감을 보았냐고 묻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할아버지는 왜 자기 집을 팔아서까지 아들에게 돈을 주어야 했을까요?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부모님이라는 존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어떤 부모일까요? 당연히 일부러 나쁜 부모가 되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자녀들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되고 싶은 것은 모든 부모들의 당연한 바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을 보면 존경은 고사하고 자식들에게 무시당하고 노년이 되어서도 자식 문제로 고통받는 부모님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한 번 태어난 인생, 행복하려고 자식을 낳고 키웠는데 당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정녕 우리 부모와 자식들이 전부 다 행복해지는 길은 없을까요? 우리 영감이 어딜 갔지? 누가 우리 영감 좀 찾아줘요. 또 어디를 돌아다니길래 이렇게 안 보이는지 몰라요. 김 씨 할머니는 자신의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남편을 찾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중증 치매에 걸린 상태입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병든 너희 노모는 어떻게 모실 생각이냐?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척분이 상주인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관심 없고요. 어머니 집 전세금 빼서 그 돈으로 요양원으로 가시면 서로 편한 거죠. 아들의 어이없는 답변에 친척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분명히 자식들이 오남매라고 들었는데 2명만 보이고 나머지 셋은 보이지 않습니다. 상주는 둘째 아들이 맡았고 막내딸도 관심 없다는 듯밖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부고 소식을 받고 찾아온 조문객들은 텅 빈 장례식장에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그래도 나름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중견기업의 사장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조문객이 고인의 친척분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친척분은 탄식하듯 입을 여십니다. 어쩌겠어, 이게 다 그놈의 재산 때문이지 뭐. 고인이 되신 분은 올해 90이 되셨더랬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중견사업체를 운영하던 사장님이셨는데 80대 중반부터 건강이 크게 나빠져서 몇 년 전에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체를 정리했고 자신의 노후 자금만 남기고는 대부분의 재산은 큰아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나머지 자식들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예로부터 장손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게 맞다며 큰아들 외에 나머지 자식들은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할아버지 부부에게는 큰 화근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나눠받지 못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했고 유산을 독식한 큰아들과 갈등이 시작되어 만나기만 하면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버지가 준다고 그걸 혼자 다 가지는 법이 어딨어. 아버지 말씀 못 들었어? 장남인 내가 잘 돼야 너희들한테도 기회가 오는 거야. 기회는 무슨 기회, 핑계 대지 마. 그냥 오빠가 전부 다 해먹겠다는 거잖아. 다들 시끄러. 이것들이 아버지 앞에서 뭐하는 짓들이야. 다 큰 형제끼리 꼭 그렇게 내 앞에서 싸워야겠어. 골도 보기 싫으니 다들 이 집에서 나가. 그렇게 늘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1년 후 셋째가 사업을 한다며 손을 벌렸습니다. 큰아들에게 몽땅 상속한 것에 제일 크게 불만을 품은 셋째 아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접니다. 잘 계시죠?
왜?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전화질이야? 어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진짜 괜찮은 사업권 있는 거 진짜 더도 말고 3억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내가 3억이 어딨어? 그리고 그 돈 다 주고 나면 내 애비는 대체 어떻게 살라고? 제가 그냥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변통만 해주시면 수익 나고 바로 돌려드린다니까요. 내가 그 돈을 주려면 지금 사는 집을 팔아야 돼. 너는 내 아비가 길거리에 나앉는 게 그렇게 보고 싶으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애시당초 왜 재산을 큰형한테 다 주셨어요? 큰형이 동생들 형편 한번 들여다보는 사람도 아닌데 대체 왜 그러셨냐고요. 그냥 처음부터 자식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셋째는 매일같이 전화로 사업자금을 달라고 조르며 아버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들의 등사를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던 집을 팔아 전세집으로 옮기고 집 한 돈을 셋째의 사업자금으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준 후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식들 간의 새로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은 자식들과 한 푼도 받지 못한 자식들로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형제들은 서로 왕래를 끊게 되었고 철천지 원수가 되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첫째는 사업을 한다며 무모하게 일을 벌이다가 사기를 당해 상속받은 재산을 2년 만에 몽땅 날렸습니다. 이후 그는 어디론가 잠적해버렸고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자신의 말년을 맡기려 했건만 큰아들이 재산을 몽땅 날렸으니 그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골고루 나눠줬더라면 다른 자식들한테 이렇게까지 외면당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면 재산을 살아생전에 굳이 나눠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자식들의 전화도 받지 않고 조용히 노후를 즐기며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재산과 갖고 있던 약간의 돈마저 다 털리자 무일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아내와 함께 폐지를 주었습니다. 근처 성당에서 지원받는 얼마 안 되는 돈으로 겨우 식생활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재 어머니에게 남은 돈이라고는 18평짜리 빌라 전세 보증금 3천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 찾아와서 상주를 자처한 둘째 놈도 장례식 부조금을 갖겠다고 성화입니다. 자기는 아버지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막내딸은 가만히 있을까요? 딸은 딸대로 자기도 부조금을 챙길 자격이 있다면서 장례식장에서 삿대질하며 말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과 갈 곳 없는 노모보다 부조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그들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조문객들이 다른 누구보다 안쓰러웠던 건 치매가 들어 남편이 죽은 것도 모르고 다니는 사람마다 남편의 행방을 묻는 할머니였습니다. 이 사연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없다. 애시당초 할아버지가 재산을 아무에게도 주지 말았어야 했다. 아니다 그냥 자식들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들을 듣고 있노라면 어쩐지 좀 서글퍼집니다. 현실적으로 무섭게 와닿는 말씀들이기에 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이렇게도 생각해봅니다. 과연 저 집안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반대로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도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 물론 돈 앞에서 초연할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좀 더 서로 아끼고 사랑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아버지는 상속 문제를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식들과 미리 상의하여 가정의 분란을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자식들 역시 아버지가 피땀을 모아 이룬 재산을 단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가지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몸이 불편한 노부모를 금전적인 이해관계로만 취급하는 일도 없었겠지요. 그리고 만약 형제들 중 누군가가 사기를 당해 상황이 어려워졌다면
온 가족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서로 조금씩 힘을 보태 물심양면으로 도우며 가족의 위기를 극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은 표면적으로 보면 유산 상속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본다면 가정불화 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 할아버지의 가족들처럼 우리나라의 많은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많은 가정에서 이러한 가정불화가 일어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가족 심리 상담사는 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불화의 원인은 바로 서로에게 가지는 높은 기대치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사실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기대치가 높지 않습니다. 누군가 내 기대치를 못 채워줘도 저 사람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실력이 그저인가 보다. 이러고 말죠. 그런데 그게 가족이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녀는 부모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자신에게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노고를 좀 더 알아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수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족이란 누구보다 가깝지만 붙어 있을수록 짜증만 나고 피곤한 존재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실 가족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국민 MC로 유명한 유재석 씨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활발했지만 유독 집에만 가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TV에 나오는 유재석 씨를 보고 우리 아들이 저렇게 말이 많은지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로서의 나와 학교 친구들 속에서 나는 다를 수 있고 아빠로서의 나와 직장 속에서의 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학교에서의 아들의 모습을 모르고 아들은 직장에서의 아빠를 모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가족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때가 있음에도 같이 부대껴 산다는 이유로 백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 서로에게 높은 기대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가족이라는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학교 선생님도 말해준 적이 없으며 교과서에 써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식들과 무탈히 지내기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노후의 자식들과 척지지 않고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 가정상담센터 상담사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부모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공통점은 크게 4가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에 이 4가지에 대해 들어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께 해당되는 것이 있으신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공공연하게 하소연을 늘어놓는 부모. 상담사들은 내가 지금까지 누굴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지 아느냐며 공공연히 하소연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모 중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사랑과 관심을 준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러는 불행한 결혼 생활에 대한 탈출구로 어린 자식에게 집착하고 강박을 보인 경우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물론 실제로 불행했고 희생을 한 것도 사실이기에 부모님의 그 억울한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부모님들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시때때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자식들도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둘째, 평생을 자기만을 위해 사는 부모. 아주 간혹 평생 자기 몸 하나만 챙기고 자식들과 배우자는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하인처럼 여기며 살아온 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늙은 자신을 챙기지 않는다며 험한 말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부모들이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친척들에게 자식들의 험담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독립하자마자 인연을 끊어버린다고 합니다. 셋째, 가장 힘들 때 믿어주고 지지해주지 않는 부모. 자식들이 부모로부터 제일 받고 싶은 것은 응원과 지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잘했다, 고생했다라는 말보다는 왜 좀 더 잘하지 못했냐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면 부모님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야말로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가 필요한 험한 세월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실수하고 사과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웬만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사소한 일로 부모의 권위가 떨어질 것 같아 사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가 속마음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보니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 부모님들이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기에 우리 역시 지나간 일로 사과를 하려니 낯간지럽고 쑥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중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 역시 살짝씩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전에는 그러다가 지금은 고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자식들과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과거보다 오늘부터 고쳐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전문가들이 말하는 자식들이 기피하는 부모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의 자식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후도 보장받으며 자식들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요즘 심리치료센터에는 자식들과의 불화로 불안증과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노인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사들은 노인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경제적인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늙어서는 돈이 효자여 친구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전문가들도 노후에는 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부모는 재산을 주었으니 자식이 자신을 정성껏 모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은 자식들은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이 힘들어지면 부모를 안중에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께서 그러하셨듯이 출가한 자식에게도 무한한 지지를 보내며 내 것을 내어주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이고 그것이 사랑이라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은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인 진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우리네 시절의 따뜻한 정이 넘치던 낭만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만큼 시절이 빠르게 달라져 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재산을 주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 부분을 살피셔서 지혜롭고 조화롭게 여러분들의 노후를 영위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들이 자식들과 원만히 지내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들께서도 바쁜 자식들처럼 무엇인가 할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하셔도 좋고 동네 친구를 사귀셔서 소일거리도 해보시는 것입니다. 식물을 키우시거나 커피앤드드립 수강을 들으러 나가시거나 옥상이나 베란다에서 야채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요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생기면 그 일하기가 바빠서 자식들에게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에게 집착하지도 않게 되며 되려 자식에게 전화 통화를 해도 내 자신이 행복하니 당연히 밝고 신나게 통화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화 통화하자고 말하지 않아도 자식이 알아서 먼저 전화하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자식과 원만하게 지내기 위한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식이 출가한 후에는 지나친 관심을 두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관심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이 전화로 물어보는 사항은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굳이 멀리 있는 자식의 집에 차를 몰고 방문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경험이 부족한 자식이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고생을 좀 해야 철이 들고 사람이 되지라며 잠자코 지켜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며 불구덩이라도 뛰어들어 자식을 건져내고야 마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모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고, 자식의 인생이 망가지면 부모의 인생도 잿빛 폐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자식에게 지나치게 관여하는 부모들이 결국 자식에게 불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들은 시간이 지나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생리상 자식을 그리워하지만 자식의 입장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자식들은 본 뒤 자기 일에 몰두를 하거나 재미있는 일이 생겼을 때는 굳이 집에 연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이 지쳤을 때 앞으로 나아갈 힘을 다시 얻기 위해 연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자식에게 관심을 끊고 작은 소일거리나 취미 생활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명 살다 보면 자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줄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아픔과 사랑을 안겨주는지 알게 되면 자신의 부모가 자신에게 전해준 사랑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에서 무탈하고 건강하며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하루가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자식들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걱정, 한숨, 그리고 희생이 그 일상을 가능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단지 자식들에게 시간을 주고 기다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까지 자식과 원만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부모가 이렇게 어려운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남들 다 아는 결혼과 육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정말로 알 길이 없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다가 부모가 되면서 타인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젊었던 시절의 나를 뒤돌아보면 그렇게 철없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되면서 보다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나에게 속해 있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는 고차원적인 인격 수양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부모님들의 마음 수양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자녀를 나의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또한 다 너를 위한 것이다라는 명목 아래 자신을 위한 이기심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주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돕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실패할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존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로서의 권리보다는 의무를 다하며 자녀의 성장보다 내가 먼저 성숙해짐으로써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하찮은 질문과 사소한 행동 방식에도 진지하게 반응하며 그들을 존중하려 했었습니다. 그러니 당장은 자식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강한 바람이 불 때 버티는 나무는 부러지지만 바람에 맞춰 휘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나무는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힘이고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힘들고 슬픈 일을 수시로 만나게 됩니다. 자식 문제가 우리의 대표적인 근심거리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자식이 여러분들을 실망시키고 슬프게 한다 해도 그 안에서 배울 점과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노후에 펼쳐진 여러분들의 인생 이막을 직접 그려나가야 할 때입니다. 먹고 사는데 바빠 잃어버렸던 진짜 삶을 되찾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